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싼독에 싼이 가득 차 있는데도 70 넘은 눈먼 아버지가 굵고 있었던 집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입니다. 영조 임금은 백성을 아끼는 군주였지만 임금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고을 구석구석까지 그 마음이 전해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배가 고픈데 밥을 못 먹는 상황, 어떤 게 더 슬플 것 같으세요?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것? 아니면 밥이 있는데도 못 먹는 것?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는데도 70 넘은 눈먼 아버지가 굶고 있었던 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앞을 지나간 한 사람,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입니다. 영조 임금은 백성을 아끼는 군주였지만 임금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고을 구석구석까지 그 마음이 전해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지방 고을의 살림은 사또가 쥐고 있었고 사또 아래엔 이방, 호방, 창고지기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먹고 손을 쓰면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충청도 어느 고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고을이었지만 관아 창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고을 근처에 당도한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허름한 베옷에 낡은 갓을 눌러쓴 채 지팡이 하나 짚고 길을 걷는 모습은 어디서 봐도 그냥 떠도는 선비 하나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길가 주막에 들어섰어요. 막걸리 한 사발에 두부 한 모. 박문수는 조용히 앉아서 먹는 척하면서 사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직접 물어보면 아무도 말 안 해요. 관아 사람인 줄 알면 다들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술자리 옆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사실은 가장 정직한 정보인 셈이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바로 옆상에 앉은 농부 둘이 목소리를 낮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네 저 아랫마을 최서방 알지? 눈먼 양반. 아, 아들이 그렇게 효자라더니 아직도 혼자 모시고 산다며? 효자는 무슨 효자야? 쌀독에 쌀이 가득한데 아버지한테 죽도 못 써드리잖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쌀이 있는데 왜? 그 쌀 말이야 관아 창고에서 흘러나온 거래. 어디서 샀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손댔다가 잡혀가면 어쩌나 싶어서 쌀독 앞에서 그냥 벌벌 떨고만 있다더구먼. 아이고, 그럼 아버지는? 밥 달라는 말도 못하시고 그냥 누워 계신다더라고. 박문수가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막걸리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저녁 아랫마을로 발을 옮겼습니다. 최서방, 그러니까 최만복의 집은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대문도 없이 쌀이문 하나가 삐걱거리고 있었고 마당엔 닭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들어서자 부엌 쪽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손이 거칠고 등이 굽은 걸 보니 농사꾼이 분명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요.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소? 최만복은 잠깐 망설이다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박문수는 멈칫했습니다. 방 한편에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두 눈이 하얗게 흐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백내장이었습니다.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얼굴에 뺨이 홀쭉하게 꺼져 있었어요. 밥을 굶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을 슬쩍 보니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뚜껑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하얀 쌀이 소복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방 한켠에서 등을 기대고 잠이 들자 최만복을 조용히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저 쌀독 안에 쌀이 있던데 왜 밥을 안 짓소? 최만복은 그 말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인이 어리석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달 전 최만복은 장에 나갔다가 싼값에 쌀 한 가마를 샀습니다. 워낙 싸게 나온 터라 의심도 했지만 아버지 드릴 생각에 그냥 샀어요.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쌀이 빠져나갔다. 그 쌀이 장터에서 팔렸다. 손댄 놈은 다 잡아들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만복은 그때부터 얼어붙었습니다. 쌀독 뚜껑을 열 수가 없었어요. 손댔다가 관아에 끌려가면
아버지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조용히 배를 곪고 있었습니다. 최만복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아비는 배가 고프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소희는 그냥 밖으로 나와서 울었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문수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장터를 돌았습니다. 쌀을 팔았던 상인을 찾아내서 어디서 그 쌀을 받았는지 캐물었습니다. 상인은 처음엔 입을 닫았지만 박문수가 눈빛 하나를 받고자 금세 털어놨습니다. 창고직이었습니다. 관아 창고를 관리하는 자가 오래되어 변질될 것 같은 쌀이라는 핑계를 대고 쌀을 빼돌려 장터에 팔아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박문수는 장부를 뒤졌습니다. 창고지기가 사또에게 올린 보고서와 실제 창고 재고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차익이 어마어마했어요.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지기와 짜고 빼돌린 쌀을 판 돈의 일부를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또는 몰랐을 수도 있었지만 알면서 눈 감아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하나하나 추적해보니 억울하게 쌀을 샀다가 죄인 취급받고 있는 집이 무려 15집이 넘었습니다. 최만복네만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박문수는 마패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말 3마리가 새겨진 청동패. 이걸 꺼낼 시간이 됐습니다. 출두 전날 밤 박문수는 다시 최만복의 집에 들렀습니다. 마당에 서서 최만복을 불러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이 해결될 거요. 네? 그게 무슨? 자세한 건 묻지 마시오. 그냥 오늘 밤 그 쌀로 밥 지으시오. 최만복이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잡혀가면. 잡혀갈 죄가 없는데 잡혀가는 사람은 없소. 박문수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최만복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독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2달 동안 열지 못했던 그 뚜껑을.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 물 붓는 소리, 불타는 소리. 방 안에서 눈먼 노인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밤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관아 동원 앞마당에 갑자기 함성이 터졌습니다. 침묵. 암행어사 출두요. 아전들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습니다. 사또는 의관도 제대로 못 갖추고 뛰쳐나왔습니다. 박문수가 마패를 높이 들고 동원 마당에 섰습니다. 창고지기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이방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문수는 조목조목 죄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빼돌린 쌀의 양, 팔아넘긴 횟수, 챙긴 돈의 액수. 숫자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문수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장터에서 이 쌀을 산 백성들, 전원 무죄요. 오히려 이자들에게 빼앗긴 것이니 피해를 입은 집에는 창고지기와 이방의 재산으로 보상하도록 하라.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 둘, 셋. 억울했던 15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만복네 작은 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만복이 하얀 쌀밥을 한술 떠서 눈먼 아버지의 입 앞에 가져갔습니다. 노인이 입을 벌렸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참 후에 노인이 말했습니다. 따뜻하구나. 2글자였습니다. 딱 2글자인데 최만복은 그 말에 그만 얼굴을 숙이고 말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더듬더듬 아들의 손을 찾아서 꼭 쥐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됐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그날 밤 그 작은 초가집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밥 짓는 연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최서방네, 오늘은 밥 짓네.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만복은 그 나그네를 찾았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으로 이어지는 길에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남아있는 걸 보면 새벽 일찍 떠난 것 같았습니다. 최만복은 그 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름도 묻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한 말만 기억났습니다. 잡혀갈 죄가 없는데 잡혀가는 사람은 없소. 최만복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박문수가 남긴 것은 판결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쌀독을 열 수 있는 용기. 아버지 앞에 밥상을 내밀 수 있는 하루. 그걸 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